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승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제1야당 당수를 구속을 시킨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10일 날 10시 반에 검찰 출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일 날? 네, 10일 날 오전 10시 반인데 이에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야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한 절차상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게 우리 법 체계니까 출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 자, 그동안 뭐 방탄이란 뭐 얘기도 나오고 비판도 있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를 결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재명 대표의 논리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출석을 불응하는 것이 3회 이상이 되게 되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놨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부당하다고 얘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체포동의안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하고 네. 구속영장이 들어갈 경우인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지금 28일로 처음에 소환을 내놨다가 지금 뭐 일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1회 불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초에 2회 불응이 되고 한 번 더 있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이 그 검찰 소환 불응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 디펜드하고 이것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소환에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갈 경우에 당당하게 가야 된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탄압을 할 경우에도 나는 당당하게 나가서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탄압임을 백일하에 밝히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는 건 매우 당연한 절차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뭐 네. 체포동의안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엄청나게 나왔었고 민주당 당 내 일각에서도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원래 당대표께서는 28일 그때 소환에도 본인이 죄가 없이 떳떳한데 당당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비공개에서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당시 그 최고위원들이 뭐 실명을 밝힌 분도 있고요. 다들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당시 소환 절차 자체가 검찰의 뭐 사무규칙도 위반하면서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팩스를 통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은 대표가 그게 아니다 가겠다 이걸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단과 성남지청 검찰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네. 협의해서 이제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뭐 언제를 할 거냐 하다가 가장 빠른 10일 날 오전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대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나가면서도 당당히 입장을 저는 뭐 밝힐 것으로 봅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저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남 FC 건의 검찰에 의한 수사는 이미 뭐 경찰에서 무혐의도 났었고 이 법리 적용 자체에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입장을 밝히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때 출석할 때 이렇게 뭐 당 지도부나 이렇게 쭉 함께 또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재로서는 뭐 결정이 된 건 없는데요.
당 대표께서는 뭐 당당하게 나가서 뭐 다 이제 기자들이 있든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요 지도부나 뭐 일반 의원들, 지지자들은 아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오라 이런 식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예. 짠 건 없군요. 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서 출석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승주 의원님, 이제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과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거든요. 국민들은 뭐 여든 야든 제1야당 대표가 또 직전에 대통령 후보가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고 네. 뭐 좀 착잡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르겠지만 네네.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 하고 소환에 나서는 것은 저는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또 민주당의 앞에 뭐 방송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야당 탄압의 논리를 갖고 소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2014년부터 2018년에 있었던 개인 차원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소환이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제1야당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뭐 그 조사도 안 받았는데 구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조사에 임해야 되고,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문제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그 야당 대표가 한교안 대표였어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민주당의 20대 지금 아닌 실로 신인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지, 그때 20대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그때 야당 대표 소환하라. 황교안 대표 소환해라. 네. 나경원 대표 소환해라. 그 당시에 우리 야당 의원들 많이 소환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네. 헌법기관에 검찰에서 기소 소환 빨리 안 하냐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 와서 제1야당에 대한 소환을 자꾸 정치 탄압의 논리로 모으는 것은,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20대 때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한테 그렇게 소환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 탄압의 논리입니까? 이거 차분하게 봐야 됩니다.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검찰이 오죽했으면 소환하겠습니까? 차곡차곡 증거가 있으니 안 부를 수 없으니 소환을 가서 해명을 하고, 그것도 검찰의 여러 가지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설명절 앞두고 정치인들한테는 이 밥상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더 클지,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인식들이 더 강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야당 제1야당 대표라고 법 앞에 다 평등하다는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은 설 명절을 한 10여일 앞두고 사실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서는 게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감내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쌍성, 대장동 쌍방울 사건, 그다음에 네. 성남FC, 게다가 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백현동 사건까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저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고민은 그럴 거예요. 이번 한 번만으로 내가 그럼 포토라인만 쓸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증거가 쌓이면 다시 또 계속 소환할 텐데, 이미 네. 대장동 같은 경우도 김만배 씨가 조만간 이제 다시 진술하게 되면 마지막 이제 퍼즐 단계인 이재명 대표를 또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번 한 번만으로 내가 그냥 이번 대장동,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만 나가고 다른 건 안 나가느냐, 이런 것도 저울질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단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도 지금 변호인단에 선임했다는 거 봐서는 네. 앞으로 지금 당내에서 왜 자꾸 이렇게 개인 혐의를 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좀 보강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본인도 대응하고 당도 대응하는 좀 약간 분리 대응 전략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이제 이번 10일 소환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험로를 예상하는
첫 단초가 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대단히 착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게 개인 사법 리스크이기는 한데 당 전체의 위기로 또 번질 가능성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검찰이 아까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하면은 야당 대표라고 소환 안 받는 거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의 잣대가 다르면은 어느 한쪽은 지금 뭐 굳이 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나 내부 의원들이나 이거는 한쪽만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거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파괴를 하려는 뭐 공작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이재명 네.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 게 더 잘했다라고 보시는 아니, 그럼요. 거예요? 당당한 영향을 맞고요. 이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일각에서 대표가 당당하게 앞서라 했는데 이미 그 방침은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에 대해서 뭐 전체 의견이 뭐 전체 의원들이 동일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네. 대다수 그리고 지도부 내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대표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소환 조사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 성남FC 축구단 성남FC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 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신 의원님.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그러면 구단주가 축구단 운영하는데 이 후원금 받은 게 어떻게 뇌물이냐, 이것도 문제냐, 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지역의 민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민원을 해소를 할 경우 이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똑같은 경우가 경남 FC가 있거든요. 경남 FC의 구단주를 지냈던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네.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김태호 그리고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수사를 해라라는 얘기가 민주당 한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경남 FC는 왜 수사 안 하고 성남 FC는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움직이고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러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무혐의를 한 것을 다시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경찰이 무혐의를 한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법의 해석만 달리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매우 억울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의 포인트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 광고비가 성남FC가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비 문제가 액수가 좀 커요. 네. 이게 160억, 170억 뭐 이러기 때문에 네. 성남FC 정도의 광고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액의 광고비가 간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이 광고를 의뢰했던 회사들에게 반드시 또 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상도 굉장히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서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것과 무관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성남FC 구단주로서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다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과 어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체포동의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전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깜짝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법무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소환에서 성남지청이 새로운 증거를 탁 들이밀면은 그건 또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환하고 그날 아마 하루 종일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조사를 지켜보고 민주당으로서 입장을 정리하고 이 대표도 마찬가지죠. 네. 백 의원님, 그 이제 또 반대편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저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 최소원 씨가 스포츠 영재센터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기부금을 받고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는데. 예, 지금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법률가들이 판단할 때 범죄 구성 논리상 제3자 뇌물죄로 혐의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6개 기업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 FC가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으면 그 후원한 기업들께 상장을 드려야죠. 시장한테 상장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나 160억 후원을 받는 대가로 거기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거죠. 이 부분은 범죄죠. 무슨 거기에 돈을 받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다 돈을 제3자를 통해서 받고 또 거기에 또 직접 그 지금 언론 보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6개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 만난 흔적도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도에 그런 따르면. 부분이 앞에 최소원 3자 뇌물 사건보다는 몇 배 강한 범죄 혐의를 둘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성립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됐는데 왜 다시 하느냐. 이미 1차 무혐의 종결된 사건인데 그렇죠. 이것도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전에 수없이 무혐의 종결된 것을 지난 5년 동안 새로 검찰을 통해서 조사를 한 적도 많고요. 이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됐지만 그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 주어진 제도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돼 가지고 재수사가 되었던 거예요. 재수사 진행되기 때문에 그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 정황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 다 따져서 제가 검사라도 네. 철저히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검찰이 이번엔 또 새로운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죠.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다가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전화동에 1호에 관련된 기사는 그쪽으로 하래요. 네, 최수영 의원님, 네. 또 최근에 새로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계에 금품을 뿌려온 것으로 확인돼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이어서 또 언론계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뿌려와서 또 관리를 해왔던 이유들 뭐라고 보십니까?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 말하자면 개발 사건이 여러 가지 의혹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녹취록을 보면은 그렇게라도 언론인에게라도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네. 기사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이 언론이 취재를 했을 때 약간 구린 점도 있었고 뭔가 네. 적법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나 게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김만배 씨 머릿속에는 총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도 법조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의혹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이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려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막음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인도 법조 출입 기자지만 그분들에게, 그 기자들에게 뭔가 돈을 좀 주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정리한 녹취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지금 진술들이 나와가지고 담당 기자들이 지금 아마 그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지금 보도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로비에서부터 기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기획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언론이 무언가 취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경기도에 있는 지방 언론,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된 거지, 네. 이게 무슨 중앙 언론사라든가 경제전문지에서 이것을 촉발시킨 건 아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김만배 씨의 이런 행동들이 어쨌든 언론 보도를 막는 데 일조했다면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대장동 개발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문제는 김만배 씨가 이 돈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돈에 검찰은 돈의 흐름 추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돈 어디서 난 거냐, 누구한테 준 거냐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뭐 이것을 기자 언론 윤리까지 이제 더 앞으로 확대되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언론의 자정 능력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이 부분 한번 좀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고 과연 여기가 끝일까요? 제가 이 법조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 김만배 기자와는 뭐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저하고는 뭐 거래는 있을 가능성이 뭐 없죠. 그건 뭐 일단 짚어주고요. 네. 법조 기자실에 이렇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 출입처를 많이 나온 기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부패의 소지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한 출입처를 오래 나오는 경우 기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매우 이례적이고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비호나 임무를 받고 네. 이렇게 오래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런데 동료 기자들하고 이렇게 많은 거래를 했고 또 이거 말고도 아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언론계 로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팩트가 더 드러나게 되면 언론 쪽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별로 제가 여기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계의 선배로서 얘기하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다른 데는 없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김만배 씨 쪽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관리를 하면서 특히 또 드러난 건 50억 클럽을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법조계에 김만배 씨가 알던 여러 법조계 인사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계 쪽에 같이 출입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정치권인데 김만배 씨가 여의도에 출입을 했다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인과 만났을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되나요?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없지만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뭐 했을 가능성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뭐 없다고 제가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아직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일단 소문이나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경기도나 성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건 성남시나 경기도에는 출입을 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에는 그 무시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쪽 로컬 정치 쪽에는 뭐가 있었는지 있을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여의도 쪽은 제가 듣는 한에서는 별로 잘 듣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백승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검찰이 김만배 씨 재산 중에 1,000억 원을 동결 조치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진술을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뭐 이전에 남욱 전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처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 이전에 알려진 것과 다른 진술할 가능성, 입을 열 가능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지금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뭐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돈의 사용처 조사를 계속 집요하게 하는데 이번에 언론인에 대한 조사도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그 당시에 대장동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수표를 추적해서 그 수표가 언론이 사용한 게 나와서 언론에 돈이 거래된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한 특히 수표를 중심으로 해서 입을 열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을 수 있고요. 이 언론 관련해서는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같이 법조계에 출입했던 언론들이 지금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안 그리고 될 텐데요. 한편에 일부 언론인들은 집에 가서 네. 부인들한테 당신 안 받았어? 이래갖고 또 공박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돈이 얼마를 뭐 9억, 10억 서로 주고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은 중견 간부 언론인이 후배 언론이라든지 그 언론사에다가 대장동과 관련된 취재를 왜곡지기가 취재를 막았다는 이건 굉장히 부도한 범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관용 없이 언론계에 이런 만약에 그 김만배의 돈을 받고 취재를 뭐 방해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회사 차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네.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유명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대대적 사과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범죄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또 더 이렇게 뭐 이해하려고 이해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뭐 그런 주장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부가 돈을 받고 부하들에게 취재 방해했다는 건 이건 언론 자격이 없어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뭐 언론사별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일단 김만배 씨하고 돈을 뭐 빌리고 갚는 뭐 이런 관계다 정도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상 조사가 더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민수 대변인,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 이게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언론인 문제도 그렇고 그 앞서가 이제 50억 클럽 좀 전에 나왔습니다. 보면 이 정영학 씨 그 회계사 녹취록이 상당히 이전 정권의 검찰도 그렇고 지금 정권의 검찰도 그렇고 강력한 물적 증거로 삼고 있거든요. 신빙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이것들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법조계 50억 클럽도 전혀 수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검찰이 조금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언론인 부분은 뭐 어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변명할 수 없죠. 명확히 따져가지고 부정한 거래가 있거나 있는 부분들은 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만배 씨 말씀하신 대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이제 최근에 진술들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정영학 지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에 보면은 뭐 김용이랄지 정진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지분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나오는 건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이 어떤 거냐. 물적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만배 씨 진술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도 상당히 수사에 봉착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대장동을 수사했지만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없고 전문 진술을 할 수 있는 누구한테 들었다 정도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여전히 김만배 씨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좀 더 수사를 더 가열차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라고 한다, 원하는 답변을 하라고 한다. 그런 토론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도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만배 씨의 입에 따라서 이 수사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이죠.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대가 대통령실 주변, 그러니까 서울 비행 금지 구역 일부를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병과가 뭐예요? 포병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반공포병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반공포병이에요. 저는 보병이고 이 전문도 아닌 걸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겁니다. 무슨 출처로 했느냐?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의의가 없고 황당해서 사실 밤잠이 안 왔습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여러 공방이 일고 있는데 여러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하나씩 차근히 좀 짚어볼 텐데요. 백승주 의원님, 먼저 이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거의 뭐 내탁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탓이다, 대통령실 탓이다, 여러 공방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2013년에 한 32개월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완벽한 이런 대응 태세를 못 만든 데 대해서 지난 시절에 일을 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을 이 상황을 보고요. 그 당시에도 2014년에도 무인기 침투가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는데 네. 그런 데 대한 대처를 앞에 정부도 제대로 못했고 이번 정부도 이제 좀 그 연장선상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7, 8개월은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으로서 또 그 앞에 연합 부사령관으로서 이 국방 태세가 무인기에 대한 대비 태세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본인 책임도 상당히 많이 느끼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지금 무인기와 관련해서 여야 국방위원들 특히 전직 고위 장군 출신 의원들끼리 저렇게 논쟁을 부린 정치판에서 뭐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뭐 이해는 되지만은 저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또 대한민국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6일 날 국회에 가서 합참과 그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들 보고하고 28일 날 그거 아닌 것 같다. 김병주 의원이 했는 거죠. 이쪽에 영상까지 스쳐 지나간 것 같다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국방부가 얘기를 하고 1일 날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보니까 그게 스쳐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다시 한번 이틀간 점검을 해서 1월 3일 날 이거 보니까 왔다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점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1월 4일 밝혀진 거예요. 네. 이게 있는 전 팩트들입니다. 네. 이 팩트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리가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 잘못을 주장하려면 좀 주장의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서로에 대한 정쟁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우리 김병주 의원한테도 뭐 이름을 직접 한테도 여기 같이 국방 분야의 공동체에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 국민들한테 좀 송구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태세를 못 만드는 데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과한 정치적 논쟁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투시킨 북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도발은 북한을 비난해야 될 때 왜 우리 국방부가 저렇게 얻어 터져야 되는지 지금 1차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거든요. 무인기 침투는 북한 전투기가 전술 비행한 거 똑같아요. 이런 심각한 침투 앞에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 정쟁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나 의혹 제기하기 전에 이 대비 태세가 완벽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네. 김병주 의원 본인도 이 문제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위장성으로서, 네. 출신으로서. 일단 정치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이걸 먼저 알고 의혹을 제기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상세히 밝혀내라. 이거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 내통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아니 이게 육군이나 뭐 군 다 비슷합니다만은 제일 사이가 나쁜 계급이 3스타하고 4스타입니다. 4스타 하다가 조금만 더 하면 3스타 하다가 진급할 수 있는데 네. 4스타가 못 되고 나온 분들이 이제 3스타잖아요. 그래서 3스타 출신들이 4스타 보기를 뭘로 보고 4스타는 또 3스타를 좀 낮춰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문화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3하고 4스타끼리 이제 붙은 거 보니까 사이가 무치 나쁘구나.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경계 실패를 한 거고요. 경계 실패 중에서도 지금 공군이 뚫린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노크 귀순도 있었고 해상 침투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바다나 육지가 뚫린 거하고 지금 이 항공 부분이 뚫린 거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 엄청난 패착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입이 10개가 아니고 입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여기다 대고 가타부타 지금 변명을 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군은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전 군이 사실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왜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만 꿇어서 안 되는 게 지금 이번 사태입니다. 이건 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뭘 이건 내통을 했다느니 이건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사실은 육군이 맨 처음에 국방부가 맨 처음에 내놓은 자료만 봐도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네. 아 이거 용산이 뚫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병주 장군 출신이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요. 정찰하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격추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경기에 실패한 거니까요.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내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군이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잘못이 뭔지를 추적을 해서 이 잘못을 그러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국민 앞에 빨리 신속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군이 이러고 네.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군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이런 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최수영 네. 이 정보 출처 관련해서 이 처음 의혹 제기한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의혹 제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걸 두고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왜 대통령실은 야당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을까? 그와 관련된 의도는 뭘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9.19 군사 합의, 북한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겠다. 네. 물론 이제 도발 규모와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최종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군이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강군으로서 정말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는 엄정히 우리가 비례의 어떤 그 대응 이상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확정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전력과 지금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그게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면 이게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7개월간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5년 동안 그동안 평화라는 이름 아래 형해화되었던 그 군의 어떤 그런 전술 체계라든가 그런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물론 지금 군이 대응 못한 건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과연 이런 점에서 이런 군의 대응들 바로 민주당 정부가 있었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도 책임 있었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그런 직위까지 했었던 군의 고위 장성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에서 책임일 수 있느냐? 그럼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군에서 이런 기강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여당과 정부 여당이 알기도 전에 혹시 야당 의원에게 먼저 이렇게 갔었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군의 대응과는 별도로 말하자면 이거 내부 체계에 대한 기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기강이 혹시 흐트러진 것 아닌가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정부 여당이 먼저 완보이스로 대응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가거나 막 번져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좀 다뤄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병주 의원도 지금 야당 의원이기 전에 군의 고위직으로서 그런 네. 책임이 없느냐. 그다음에 혹시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들었다 하면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들은 정보를 그렇게 과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책임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야당도 여기 이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지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최수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전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현 정부 지금 대통령실의 책임이냐 이 공방이 국회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라 해놓고 난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난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끼고선 성내고 있는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여야 원내대표가 전 정부 책임이다. 아니다. 지금 정부 책임이다. 공방을 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병주 의원 먼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김병주 의원한테 의원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주실 거면 육군 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정도로 자부심이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어떻게 알았냐를 이분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으니 미국으로부터 정보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차마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북과 내통설은 정말 잘못한 거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 자체가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김병주 의원에게 정보 어디서 얻었냐고 공격을 하느냐. 이거는 다 연결되는 건데요. 처음 이게 터지자마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군도 그렇고 전 정부 탓을 했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팩트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은 드론 부대 창설하라고 했는데 이미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부대들도 다 개별적으로 했더라고요. 2018년에 드론부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인기 자체를 5대의 항적을 파악한 거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구축한 그 레이더, 이스라엘에서부터 도입을 했더라고요. 저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역대 정부 모두 하는 일들입니다. 대비를 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른 상태로 전 정부 탓을 하다가 안 먹힌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용산 하늘가에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안보 대참사입니다. 아마 백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보 대참사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른바 프레임을 정보 어디서 얻었어 하면서 정쟁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잘한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왜냐? 많은 국민들이 양쪽 진영에 계신 분들 빼고 다수의 중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야, 정치권 안보가 뚫렸는데 또 싸움을 하고 있네. 국민의힘, 민주당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게 노림수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문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위기가 정말 위기 대참사가 났으면, 안보 대참사가 났으면 군과 국방부 장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대통령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그리고 국민의 여당입니다. 여당도 거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야지. 지금 민주당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 탓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짧게 백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왜 그러시냐 초기에 우리 대통령 임기 7개월 만든 대통령실과 대통령으로서는 국방부 또 정보본부의 정보 판단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신뢰 초기 보고에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검토하니까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달라졌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무인기 침투 사건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2014년에 그 당시에 또 있었죠. 일어났고 2017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직후예요. 6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데 보니까 사진이 나온 10개 정도 사진이 나왔는데 사드 기지하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 2014년, 2017년 이 정부가 이렇게 무인기 대비 태세를 확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2014년부터 2017년이 쭉 오면서 이 대비 태세에 책임 있는 군 당국이 상당히 유구무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비태세 검열실이 지금 검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왜 그걸 못 받느냐, 그래서 어떻게 격추까지 못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응당한 책임에 상응한 거기에 대한 책임 묻겠다 이런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보십시오. 그 전비태세 검열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다고 하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김명주 의원은 뭐 지도 한 30분 보면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를 군에서는 그러면 왜 몰랐던 걸까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정보본부가 네. 항적을 이렇게 보면은 더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후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한 부처가 이제 전비태세 검열단이라 해서 이게 국방부 장관 지하에 전비태세 검열단이 있는데 네. 거기서 확인하니까 그게 보였는데 처음에 제가 실수 그걸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전비태세 검열단이 왜 못 받는가에 대한 네, 조사가 네. 진행돼야 되고 네. 그 보고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처음에 찾지를 못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거 철저하게 지금 뭐 지공을 왕론하고 전비태세 검열을 엄격히 하고 있는 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사례. 지금 서로에게 장성출 장군 출신 저 국회의원들끼리 정치적 공방을 더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에서는 그동안에 북한 무인기의 침범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일축을 하다가 거의 한 일주일 만인가요? 뒤늦게 또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요. 네. 이게 지금 2014년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고도로 침범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미사일 탐지나 포탄 탐지나는 중고도, 고고도에서 탐지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AN2기 북한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저고도로 들어와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들이 대비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위협적인 게 무인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고도로 침범하는 탐지 레이더가 있냐라는 걸 했는데 이게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센 걸 다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고 이 고립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때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져가지고 네.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탐지 레이더 이스라엘제를 도입을 해서 몇 군데에다 이렇게 놓은 건데 네. 이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벌써 8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탐지해가지고 막 이걸 추적을 하고 이런 정도로 고성능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촘촘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일단 한번 숙제로 남고요. 또 하나는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기면서 이게 지금 촘촘하게 정비가 대공 방어망이 정비가 안 된 겁니다. 이 틈을 지금 북한이 노리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옮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뭐가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치는 게 자유민주 체제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에요.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너무 성급하게 했던 부분이 또 이런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8.3km였는데 그게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3.7km로 줄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공 방어망에 대한 어떤 군의 그 대비 태세 같은 게 그게 이제 용산 이전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네. 바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좀 적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그 약간의 그 정말 그 틈새를 그 허점을 북한이 노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군의 어쨌든 비행 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공 방어망이 허술했다는 점은 분명한데 네. 저는 그래요. 그 군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비호복합이라는 이런 무인기 대응체계 대응 무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비호복합이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했던 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 점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훈련과 그런 대응에 대한 준비가 전혀 한 번도 제대로 그런 것들이 대응태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날 대통령이 지시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방공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끊임없는 훈련과 대응 그다음에 지금 그런 허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3.7km로 줄은 만큼의 거기에 대한 안보 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네. 지금 군이 그걸 대응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제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꾸 이번에 북한이 도발했는데 그 자꾸 이 문제를 용산 이전에 민주당이 반대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네.
그렇게 터지니까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게 옳았다는 이 정치적 논쟁을 끌고 가면 끝이 답이 없어요. 지금 그 당시 2014년에 침투할 때 그 당시 수방사령관이 현 경호처장입니다. 네. 현 경호처장이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뭐 물론 경호처는 지상의 어떤 경비 경호 업무를 하고 이 공중은 또 다르지만은 그런 문제 다 고려해서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먼저 비판에 중점을 두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을 챙겨가야 될 일이지. 이 모든 것을 전부 청와대 이전 반대했는데 거기 또 맞춰가지고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용산 이전 때문에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한 답이 없어. 안보 문제 정치 정리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건 용산 이전하고 관계없이 북한의 나쁜 의도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도 그렇고요, 군 당국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대응 방안 마련에 더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이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또 요구가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가 아직 고민 중이고요.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비교적 이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나경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과연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데 본인은 출마 의지가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해석이 나옵니다. 백승주 의원님, 글쎄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의도가 좀 깔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청와대 안상훈 수석이 나서 설명한 부분이 그 나경원 대표의 전대 대표 출마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저도 몇 달 전에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도 헝가리 모델을 얘기했고요. 헝가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 장려금을 주니까 또 주니까 한 20% 정도 출산율이 증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있어서 신년 간담회 때 뭐 4천만 5천만 원 주고 첫째와 둘째 낳으면 응원까지 그냥 안 받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저출산 대책에 맞춰서 보면 맞지만은 우리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도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사회 전체 기강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네.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정말 그렇게 할 거냐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안상훈 수석이 나와서 이 부분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 우리 강원랜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인근 불안을 좀 걷어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청와대가 한 것 같고요. 연초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한 데도 보면은 윤심 이런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나경원 대표는 뭐 지금 뭐 직책이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대사지만 정치인입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 어떤 봉사가 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은 있는데 여기서 청와대에 지금 어떤 결과적으로는 좀 디스 당한 거예요. 그러나 안상훈 수석이 그렇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대 나가는 것을 조금 잡기 위해서 말리기 위해서 그런 해명을 했다기보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돈을 국가가 주고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혼란을 막기 위한 안보 사회수석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이게
다른 당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꽤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관심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과연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냐. 뭐 보도를 보면 굉장히 본인은 고민이 좀 뭐 나가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것 같지만 그래도 고민이 참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외라는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선거를 나가서 낙선도 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또 떨어지면 야 이거 정치 생명은 여기서 좀 끝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다른 당에서 보면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근데 저도 뭐 나경원 전 의원 좀 뭐 출입할 때부터 좀 아는 정치인인데 아마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 같아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기회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방송 인터뷰에서도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는 표현도 했고 관전하는 것만 맞느냐, 관전하고 있는 게 맞느냐, 당대표 선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나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불과 그 인터뷰한 지 한 2-3시간도 안 돼가지고 청와대 수석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얘기, 사실 그 얘기 공박하는 거를 보도자료 내도 됩니다. 근데 청와대 수석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면서 또 청와대 측에서는 백불로 이건 대통령의 지시로 이 얘기를 하게 됐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오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심은 나경원에게 없구나 하는 거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승전 의원 이런 얘기를 아시면서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하는 건데. 진짜 모르시는 거 맞죠? 윤심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경원 근데 대중 정치인이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원 100%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뭐 비토 정서 기류가 있다고 해서 접는다. 그리고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이분의 다음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측이 맞느냐 틀리냐는 참 어려워요. 근데 아마 대중 정치인으로 나경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좀 더 정치적 발전을 하려면 출마 쪽에 무게를 싣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리 집권 초기지만 집권당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깊게 개입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명의 당대표가 계셨어요. 이해찬 대표가 계셨고 송영길 대표 계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가 아는 비문입니다. 그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문심이 개입됐습니까? 저는 너무 과도한 개입은 대통령 본인과 정부 여당에도 좋아 보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당의 연구를 꽤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또 윤핵관으로 꼽히던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본인의 보도권 절대 아니겠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친윤계가 정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얼핏 보면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 굉장히 권력 의지를 드러냈었어요. 왜냐하면 그 SNL 코리안가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가서 사실 그 대권 후보급들만 나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나가서 이제 본인이 약간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400명 규모의 그 본인 캠프 출정식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접었기 때문에 불출마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게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측근이 내가 좀 드랍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미묘했고 그다음에 워낙 권성동 의원이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석을 놓고 본다면은 맥락상 김기현 의원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는 저런 행동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자세히 좀 출마 선언을 들여다보면은
네 가지 안 된다는 당대표의 조건을 얘기했으면서도 본인 특정하게 누굴 지지하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가지를 놓고 보면 또 대권, 당권 뭐 분리 얘기도 있지만 또 대통령의 아젠다를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누구를 특정하게 지지한다기보다는 아마 마크 영향력을 한 2달간 좀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당의 어떤 윤심을 대리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그럼 과연 여기서 접었다고 해도 그러면 장제원 의원과 불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까? 저는 또 이런 점들도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권성동 의원의 얘기는 불필요한 윤심 논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런 충정원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성동 의원의 어떤 저렇게 불출마가 어떤 후보들의 유불리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조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저는 되기 때문에 당권, 대권 뭐 분리. 사실 뭐 당권, 대권을 분리한다는 거 이것도 인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대통령의 어젠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굴까요? 뭐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누군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수위원장 했던 안철수 의원도 있지만 또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또 철학을 잘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매우 헷갈리는 지금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건 특정하게 누구에게 마음이 꽂혀 있다기보다 그 권성동 의원이 내가 잘 지켜보고 결정적일 때 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가장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그렇죠. 이런 뜻도 될 것 같은 있을까요? 사람도 있겠고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서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잘 하는지 네. 당권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선택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윤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윤심을 공략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영상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신경민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한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만찬에 초대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은근히 윤심과 가깝다. 이런 걸 좀 표하고 싶어서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번에 그 여당 전당대회를 쭉 보고 있으면은 네. 정말 국힘당 체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국힘당은 여당이 될 경우에 항상 그 사이에는 청와대, 지금은 이제 용심, 윤심이죠. 네. 그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캠페인의 주요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그걸로 쓰고 그것이 또 먹히니까 쓰는 거죠. 그 이제 당 쪽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먹히고 특히 또 여당이 될 때 그게 유감 없이 국힘당 체질이 나오는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뜨질 않아요. 전혀.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려보면 권성동 의원의 그 사이 경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떠야 되거든요. 지금 개인기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뜨지 않는데 그 뜨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작년에 있었던 이준석 생매장에서 너무나 많은 에러를 내가지고 그 생매장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대선도 있었지만 이준석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거 작전이 그 한 5, 6개월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결국 제대로 하질 못해가지고 체리 따봉 문자가 나왔죠. 네. 그리고 뭐 그 가처분에서도 또 인용이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서 겨우 그 전당대회를 두드려 맞춰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서 그 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권성동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뜨지 못했고 윤심도 권 의원한테 안 가고 김장연대로 김 의원 쪽으로 쏠리고 그런데 또 문제는 김 의원도 잘 뜨질 않잖아요. 저렇게 윤심이나 대통령실이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은 지금 한 30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심도 네. 이제 되는 사람 밀어주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백승주 의원님, 지금 신경민 의원도 잠깐 뭐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당권 주자들 행보를 보면 뭐 민심이나 당심보다도 윤심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권 주자,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가져야 할 청사진이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오거든요. 그 청사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기 나왔나요? 김기현대 100년 집권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 국힘이 사실 저뭐 20대 21대 국힘이 어쨌든 20년 집권 청사진을 가졌던 민주당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보수 정당을 집권을 했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객관적인 것이니까. 정치는 또 현실인데 이 당권 경쟁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후보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일부 언론이 계속 그렇게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친윤 비윤 가르는 거예요. 그저 검찰들이 조폭 수사해놓고 무슨 게 서방파 무슨 파 가르듯이 이렇게 가르는데 그러나 뭐 그것이 그런 구도로 이제 전당대가 좀 흘러가는 초기 구도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은 네. 비전을 두고 구도는 이 비전에 대한 이 윤심 구도 윤심, 비윤, 친윤 이 구도에서는 당협위원장들, 현역 위원들은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비전과 관련해서는 한 70만 명, 80만 명 되는 책임 당원들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에 전당대회에서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반 책임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초기에 이제 기선을 잡기 위해서 친윤, 비윤 구도를 이렇게 끌고 가지만은 장기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책임 당원의 절대적인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초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점차 당 개혁의 문제라든지 당의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비전 대결이 아직 3월 8일이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비전 대결로 비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선거할 때. 지금은 이렇게 구도 잡기 서로 기선 잡기에 친윤 비윤 구도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후보들이 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비전 구도를 해야 책임 당원과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전 대결로 가야 됩니다. 네. 이상론적인지 몰라도. 네. 우리 최수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지만 어쨌든 당권 얘기하면 꼭 윤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윤심 언급이 되니까 대통령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날 때까지 윤심은 드러나지 않고 수면하러 가라앉아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윤심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왜 근데 지금 윤심 논란이냐? 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뽑는 그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난해 있었던 이준석 내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권 2년 차를 맞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윤심 논란의 지금 다 핵심 포커스인데 네. 그 다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의 조건은 대통령이 믿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는 사람 뽑을 겁니다. 물론 이게 약간 형용 모순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부합되는 건 뭐냐면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 대표라면은 저는 이건 당원들이 아무리 당원 100%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간다면 이제는 윤심 논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논란이 이제 사그라들고 당권 캠페인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그때는 누가 이길 수 있는 당대표인가가 핵심 화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은 총선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 지금 백승주 의원 그리고 최수영 의원이 진단한 것처럼 이 당권 경쟁의 시선이 앞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릴지 그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가족들도 계신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열린 행안위에서 공식적인 유가족들이 계시지 드렸고요. 않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을 담아서 겸허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네. 이태원 국정조사가 열흘 연장되는데요. 어제 2차 청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경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님,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이태원 분향소 당 지도부와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께서 정말 통곡을 하고 계시고 그 영정을 보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데요. 네. 저런 청문회 모습 보면은 우리 국민들, 특히 유족분들은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요. 이상민 장관, 전 이게 모두가 처음 대처에서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께서도 법적인 부분만 책임을 지우겠다, 경찰을 질타하면서 너무 그 한정을 시킨 다음부터 정부 내의 고위직들이나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박희영 지금 용산구청장 저런 모습들, 저 어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태도나 사퇴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사퇴 생각한 적 없다는 거고. 그러면 159분에 우리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질식을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 수사도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그냥 하위직들 경찰들과 이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도 안전만큼은 그렇게 책임지겠다. 전임 정부 그렇게 높게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개각도 없다고 하시면은 그런 기류들이 지금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저 청문회를 국회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장관의 모습이나 여러 이렇게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모습이 맞습니다. 또 거기에다 대고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는 그 좀 거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유족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또 질타를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적 대참사에서는 정쟁을 떠나서 정말 유족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다음에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규명도 하고 책임자를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이제 한 열흘 정도 국정조사가 연장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도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뭐 열흘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또 뭐 새로운 실상 명확하게 좀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열흘로는 또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백승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저도 저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위원님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청문회 준비가 좀 치밀하고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라는 것은 해서 무엇을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퇴를 요구할 것이냐 당사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증거를 갖고 조사를 해서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는 책임 안 짓다 그러면 청문회는 그 청문회 법에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말해줘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야기하고 검사는 기소로 이야기하듯이 조사 결과서에 이런 답변 태도 불량하고 책임인데 책임을 안 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청문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징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해임하라고. 그렇게 담아내야 돼요. 시간 네. 여기서 낭비해서 왜 사퇴 안 하냐 할 필요가 없어요. 청문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그 결과 보고서 어떻게 하냐. 의장한테 제출하면 의장이 대통령실로 해당 부처로 다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 답변 태울까 다 망라해서 조사 결과서에 담을 내용을 조사 중에 자꾸 사퇴하라면 누가 지금 증인이 사퇴하겠다고 답하겠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은 10일 동안에 청문위원들이 좀 분발해서 네. 좀 더 조사 결과서에 내용이 있는 것을 좀 담아서 네. 유족들도 국민들에게 만족 눈높이 맞는 결과서를 내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3년 첫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